저녁 7시입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숙제하자. 10분 뒤에 보니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숙제 먼저 하라고 했잖아. 알아서 할게 말하죠. 10분 뒤에 보니 또 인스타그램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울면서 반항합니다. 그날 밤 아이 잠든 얼굴 보면서 후회했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네. 좀 더 침착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행동이 우리 아이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도수에 맞지 않는 안경을 껴서 어지러웠는데 빈혈인 줄 알고 약만 먹으면 좋아질 리가 없겠죠.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시도해야 소중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신경 다양성학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세계적 석학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뇌과학적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넌 왜 이렇게 산만해? 노력을 하지 않니? 그런데 아무리 책상에 앉는 습관을 들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뇌의 구조가 달라서 안 됐던 건데 엉뚱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안경을 바꿔야 하는데 빈혈 약을 먹은 것처럼 저는 원인에 맞는 방법을 시도하고 난 후 지독한 산만함과 충동성을 이겨낼 수 있었죠. 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산만했던 아이에게도 러셀 바클리 박사님 방법으로 훈육을 했어요. 덕분에 초등학생 시절 학업 부진을 이겨내고 올해 경쟁률이 높은 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ADHD, 자폐 스펙트럼,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한 운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님들의 고민은 조금씩 다르지만 꼭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공통적 훈육 방식으로 아이를 대한 부모님들은 행동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서툰 훈육을 하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아이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써 노력한 마음이 더 안 좋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산만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육 실수를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적용한 경험 위에 러셀 바클리 박사님의 최신 해결 방법을 접목해서 알려드리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저렇게 키우니까 아이가 저럴 수밖에 없지. 부모가 문제지 애가 뭘 알겠어. 어렸을 때부터 애를 패서 키워야 된다. 다 틀린 말입니다. 특히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는 처음부터 다르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만한 아이들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을 못합니다. 숙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건 의지력 문제라기보다 전두엽 기능 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국 국립약물암용연구소의 소장이자 세계적인 뇌과학자, 정신과 의사인 노라 볼코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산만한 아이들은 도파민 수용체 밀도가 현저히 낮다고 해요. 즉 보통 아이가 숙제를 시작할 때 나오는 도파민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 거죠. 뇌에서 아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가 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왜 안 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하고 다그치면 아이의 뇌는 더 움츠러들죠. 왜냐하면 수치심이 전두엽을 더 안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산만한 아이 훈육은 훨씬 정교한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폭발형 부모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강하게 혼내고 때로는 감정이 들어간 체벌까지 하죠. 두 번째는 항복형 부모입니다. 아이가 울면 못 버티세요. 이번 한 번만이야? 를 매일 반복하죠. 둘 다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실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형 훈육은 아이가 위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의 작용으로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키거든요. 화내는 훈육이 반복될수록 아이가 더 통제 불능이 되는 이유예요. 항복형 훈육은 아이에게 잘못된 경험을 학습시키죠. 내가 계속 힘들게 하면 엄마가 포기하는구나. 이 패턴이 학습되면
갈수록 더 강하게 버티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죠. 뒤늦게 부모님이 알아차리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격렬한 소고 격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항복형 훈육을 하지 않을 때 아이는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되지 않으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항복형 훈육이 오래됐을수록 소고 격발은 더 격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평생 자녀를 아기처럼 키우는 부모님이 있으실 정도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훈육 실수를 없애고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산만한 아이의 성장 나이에 맞는 훈육 방법 크게 4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4살에서 7살, 산만한 아이의 전두엽은 보통 아이들보다 약 2, 3년 늦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 의대 마사 브릿지 댕클라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산만한 아이들 전두엽 성숙도는 같은 나이 아이보다 평균 2.4년 뒤처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7살 아이가 두뇌는 아직 4살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알잖아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있으면 스스로 하겠지. 아닙니다. 이 시기 산만한 아이에게 스스로 해봐 하는 건 수영을 못하는 아이를 물에 던지는 것과 같아요. 러셀 바클리 박사가 강조하는 개념이 있어요. 외재화라고 부르는데요. 산만한 아이는 머릿속에 있는 규칙을 따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규칙을 눈에 보이게 꺼내놔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벽에 하루 일과를 그림으로 붙여두는 거예요. 일어나기, 아침 먹기, 양치, 유치원, 집에 오기, 간식, 놀기, 저녁, 씻기, 자기. 이 흐름이 눈에 보이면 이 다음엔 뭐야? 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이 아닌 구조가 아이를 움직이게 합니다. 2018년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연구팀은 하루 계획을 그림으로 보여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실천 성공률이 42%나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4살에서 7살에는 뇌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8살에서 10살이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친구들이 안 좋아하지? 왜 나만 선생님한테 혼나지? 이 시기 산만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루 평균 20번 이상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죠. 이게 누적되면 스스로도 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 자기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부모님이 반드시 개입해서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주셔야 합니다. 감정과 행동을 같이 혼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화가 났다는 감정 자체를 문제로 보는 거죠. 왜 이게 실수냐면 아이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거든요. 억누르면 언젠가 더 크게 터지게 됩니다. 또는 감정 표현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부모님 말씀을 100% 수용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게 되죠. 원칙을 정하고 따라서 훈육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은 허용하고 행동은 제한하는 거죠. 화가 났구나. 그럴 수 있지만 물건 던지는 건 안 돼. 이 두 문장처럼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는데요. UCLA 대학의 매튜 리브만 교수 연구팀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즉, 화났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뇌 경보를 낮춰줘서 엄마 말을 더 잘 듣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혼냄과 칭찬의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워싱턴 대학교 존 고터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칭찬이 혼냄보다 6배에서 10배 더 많아야 뇌에서 긍정적 행동학습이 일어난다고 해요. 산만한 아이는 칭찬의 수가 보통 아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산만한 아이들은 하루에 혼남, 지적받는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에서만큼은 의도적으로 칭찬을 더 많이 쏟아야 합니다. 방금 짜증나는데 참았잖아. 그거 정말 잘했다. 이게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뇌의 도파민 회로가 켜지는 순간이죠. 8살, 10살에는 훈육의 목표를 감정, 행동 분리로 해야 합니다. 화는 누구나 날 수 있어.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감각을 이 시기에 알려줘야 합니다.
11살에서 13살은 산만한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몸은 커졌는데 뇌는 아직 어리죠. 사회적 비교가 시작돼요. 나는 왜 쟤처럼 못하지? 이 좌절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이 형성됩니다. 펜실베니아 긍정심리학 센터 소장 및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 쌓일 때 해봤자 안 돼가 뇌의 기본값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한 번 자리 잡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가 노력을 안 하잖아. 이 말이 학습된 무기력을 가속시킵니다. 노력하고 싶은데 안 되는 뇌를 갖고 있는 아이한테 비난과 지적은 수치심을 만들죠. 이 시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운동 더하기 역할 연습.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는 자신의 저서 운동하시는 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쓰는 운동은 뇌의 BDNF, 즉 두뇌 신경 성장인자를 분비시킨다. 이는 학습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신경회로 형성을 촉진한다. 산만한 아이에게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를 존 레이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운동하고 난 이후에 두뇌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이는 ADHD로 인해 산만한 아이들이 먹는 약과 같은 역할이죠. 땀을 흘린 이후 학습과 훈육을 하면 효과가 수십 배 높습니다. 심리학에서 증명된 사실인데요.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피아노를 머릿속에서만 연습해도 뇌의 학습 피질이 실제로 활성화되는 거죠. 이걸 사회성을 높이는 데 적용하면 역할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집에서 미리 연습해 보는 거죠. 선생님이 왜 숙제 안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엔 몰라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아? 아이가 생각한 후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맞아 한번 해볼까? 라고 답해 주세요. 어색하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진짜 멋있다. 이걸 한 달 정도 반복하면 두뇌에 새 길이 열릴 거예요. 충동이 오기 전에 학습된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딸이 11살 때부터 매일 30분씩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 직후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봤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어? 처음에는 몰라요만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말하기 시작했어요. 두 달이 지나자 스스로 먼저 얘기하더군요. 운동이 뇌의 문을 연 거죠. 11살에서 13살의 훈육 목표는 두뇌 회로 교체예요. 나쁜 습관 회로를 없애는 것보다 좋은 습관 회로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하루 이틀 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만이 뇌를 바꿀 수 있죠. 14살 이상이 되면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나를 통제하려 하지 말아요. 내 방식이 있어요. 이 시기에 통제 기반 훈육을 하면 100% 역효과가 나요. 본의에 반항하는 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스스로 할 거라고 방치하면 속으로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제 컸으니 알아서 해. 다른 하나는 내가 다 챙겨줄게. 둘 다 사춘기 청소년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하지만 가이드는 해줘야 합니다. 러셀 바클리 박사가 강조하는 개념, 외부 마감 효과가 있어요. 이 시기 청소년은 내부에서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면 평생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마감 구조를 만들면 의지력 없이도 뇌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3시 되면 시작하자는 말 대신 타이머를 켜고 눈에 보이는 곳에 놔주세요. 통제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강요하기 전에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제 딸이 처음 스스로 책상에 앉은 건 14살 때였어요. 제가 한 건 딱 하나였죠. 오후 4시가 되면 조용히 타이머를 켰습니다. 아빠랑 4시 30분까지 함께 집중해보자. 저도 글을 쓰거나 영상 편집을 했죠. 처음엔 아이가 몸을 꼼지락거리고 불편해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자 공책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기가 먼저 타이머를 켰죠. 강요하지 않고 구조를 만든 결과입니다. 14살 이상 청소년의 훈육은 통제가 아닌 환경 설계를 해주셔야 해요. 부모가 지시하는 대신 뇌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에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를 닮아서 아이가 많이 산만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친구 관계가 어렵고 숙제는 끝까지 혼자 못하고 처음에는 혼을 많이 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아이는 울면서 방문을 닫았죠. 방문 너머로 대성통곡을 하는 걸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꿨습니다. 혼내는 대신 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통제하는 대신 구조를 만들었어요. 지시하는 대신 함께 공부했죠. 매일 30분 운동 직후 하루 이야기 나누기, 눈에 보이는 타이머로 실행 구조 만들기, 실수에 대해 공감 먼저 해주기.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한 후 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아빠 고마워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가끔씩 훈육의 목표가 행동 통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행동을 강하게 통제해야 될 때도 있지만 최종 목표는 아이의 뇌가 스스로 움직이게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아이는 훌륭하게 다 성장할 수 있어요. 원인에 맞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도와준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4살에서 7살은 처벌이 아닌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획표, 그림카드, 시각적 규칙, 뇌가 작동하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8살에서 10살은 감정은 허용하고 행동은 제한합니다. 화날 수 있어 공감의 한마디가 아이의 공격성을 낮춥니다. 칭찬은 혼내기보다 10배 더 많이 하세요. 11살에서 13살은 운동으로 뇌를 열고 역할 연습으로 새 회로를 만드세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14살 이상은 통제 대신 루틴입니다. 타이머, 시각적 마감, 예측 가능한 루틴, 사춘기 뇌는 강요가 아닌 구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 적용하는 원칙 하나, 폭발형 부모, 항복형 부모 모두 아이를 망칩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해주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4단계 중에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아이 나이랑 지금 상황을 적어주세요. 제 경험 안에서 고민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 경험담에서 잠깐 언급한 외부 마감 효과 기억나시죠? 저는 이 방법 하나로 딸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요. 의지력이 필요 없고 잔소리도 필요 없고 뇌의 작동 방식에 따른 구조만으로 아이가 실행하는 방법이죠. 지금 이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